왜 인간은 용서보다 복수를 먼저 떠올리는가?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용서보다 복수를 먼저 떠올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2500년 전 철학자들의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네카,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도 다르고 살았던 나라도 달랐던 이 네 사람이 놀랍게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누군가를 붙잡고 있던 손이 조금은 느슨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난 세월 당신을 짓눌러 왔던 그 무거운 감정 하나를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려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배신을 당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가족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평가를 받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로 돌아온 밤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슬픔이 아닙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상하게도 정의를 원하는 마음보다 복수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력해집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남에게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무력함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뇌는 상대를 벌하는 상상을 통해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 복수는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의와 복수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질서를 회복시키지만 복수는 오직 나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란 아주 짧은 광기와 같다고 말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제정신을 잃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내뱉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광기가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세네카는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파괴하는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의 하루를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올라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정작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의 하루는 이미 그 사람에게 통째로 저당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복수는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을 상대에게 맡기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쉽게 떨쳐내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를 상상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기대감과 쾌감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하는 상상은 묘하게 짜릿하고 통쾌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상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는 그 짜릿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그 표정,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부릅니다. 반추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계속 다시 여는 과정입니다. 칼로 벤 상처에 매일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낫지 않는 이유는 상처가 깊어서가 아니라 매일 그 상처를 스스로 다시 헤집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업자에게 사업을 통째로 빼앗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그 동업자를 무너뜨릴 방법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노트를 펴고 상대의 약점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고 그는 계획했던 대로 상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텅 빈 허무함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그 모든 것이 복수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대는 무너졌지만 정작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0년도 함께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가 감춰놓은 진짜 대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제시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을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왜 생겼는지, 그 감정의 원인을 또렷하게 들여다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방 안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면 두려움은 커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상은 점점 무서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불을 켜고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두려움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어떤 상처가 건드려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순간 그 감정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는 폭주 기관차가 아니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냥 화를 내는 대신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화가 났다라고 스스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원인을 정리하는 순간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동은 잦아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뇌 부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잡아먹히던 사람이 분노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리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피노자가 2000년 전 직관으로 알아낸 사실을 오늘날 과학이 뒤늦게 증명해낸 셈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오랜 세월 복수를 준비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마저 무너뜨리고 마는 사건들입니다. 법정에 선 그들의 표정에는 통쾌함이 아니라 짙은 피로와 공허함이 서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큰 상처를 받고도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가진 차이는 능력이나 운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자신이 다룰 것인지 아니면 그 감정에게 자신을 내어줄 것인지 그 선택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 정의를 포기하는 것 아닐까?
내가 그냥 참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몰아붙이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승진해서 밀려나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몇 달 동안 잠을 설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오랫동안 내게 상처를 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마다 얼굴을 봐야 하는데 그때마다 옛 상처가 다시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험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친구였기에 그 배신감은 더욱 깊게 남습니다. 학창시절 받았던 놀림이나 따돌림의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나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 앞에서 그냥 용서하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 자체를 나쁜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에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함 앞에서도 무감각한 사람은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화를 내느냐입니다.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순간에 분노하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짜 성숙함입니다. 용서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감정의 크기와 방향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부당함 앞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큰 부당함 앞에서도 결국 분노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반대로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배신을 당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곧바로 쏟아내는 대신 잠시 멈춰서 그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연습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을 배신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를 시기하고 속이려는 사람들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순간 나는 이미 진 것이다. 가장 위대한 복수는 상대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험담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뒤에서 남을 헐뜯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내가 남을 쉽게 배신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변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상처 입혔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셈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패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그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형제와 재산 문제로 등을 돌리고 살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고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도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원망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내 인생에서 몇 번의 봄과 몇 번의 여름이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 그녀는 형제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옳다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원망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그녀는 오랫동안 앓았던 불면증에서도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이 더 이상 내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잠깐 달콤하지만 분노는 평생 나를 붙잡는다. 우리는 흔히 복수에 성공하면 후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수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련함은 아주 잠깐이고 그 뒤에 밀려오는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상대가 벌을 받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오직 내가 그 사건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째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습니다. 반대로 큰 상처를 받고도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얼마나 벌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이름조차 이제는 가물가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 사건만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때 그 감정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대로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꺼내어 그때의 내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오늘의 나를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직 놓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몇 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하루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오늘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가족과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표정을 떠올리며 마음 한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그것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을 상대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화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묶는 사슬이 아닙니다. 분노는 나 자신을 묶는 사슬입니다. 그리고 그 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내게만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오늘까지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크게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라고 말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네 사람의 말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진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대를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이상 분노에게 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오늘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내용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